폴란드 라돔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7시. 에어쇼 라돔 2025를 기다려온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 연인들이 서로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때 은빛 F-16 한 대가 구름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조종사 마치에이 크라코비안 소령이 조종하는 전투기였어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완벽한 고개 비행의 순간을 담으려고 했죠. F-16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360도 회전하며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지고 있었어요. 기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점점 작아졌고 누군가가 하고 중얼거렸죠. 그 다음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F-16이 활주로와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음이 관중석을 뒤흔들었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9,000km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세상을 바꿀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N7입니다.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제가 전하는 건 사실이고 출처는 합법적 취재와 오픈소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제 말보다 로그를 믿으십시오. 폴란드 국가안보국 BBN에서 15년간 일하며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오후 7시 25분. 저는 바르샤바 BBN 본부 7층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긴급 알람이 울렸죠. 라돔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에어쇼 라돔 2025 리허설 중이었고 조종사는 F-16 타이거 데모팀의 팀장 마치에이 크라코비안 소령이었습니다. 지상 충돌 확인. 조종사 비상 탈출 없음. 현장 사망 추정.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라돔 기지의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F-16이 급강하다 활주로와 충돌하며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었죠. 3주 전 영국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 타투에서 상까지 받았던 최고 조종사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전투기라면 꿈에서도 몰 수 있는 최고 조종사가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이라니.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하, 에어쇼 전면 취소 확정입니다. 그런데 얀 코발스키 BBN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제가 뭔가, 얀? 베이징에서 온 보고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고. 폴란드의 F-16 전력에 공백이 생긴 바로 그날 베이징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맞잡는다는 발표가 나온 거죠. 코발스키 국장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7, 긴급 TF에 들어가. 각국 채널 다 열어라. 48시간 안에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BBN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로 내려갔죠. 여기서 저는 CIA, MI6, BND, DGSE와 실시간 연결됩니다. 물론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만이지만요. 첫 번째 연락은 바그람 기지에 있는 CIA 폴란드 데스크 책임자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마이클, 라돔 상황 브리핑 받았나?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장 F-16 지원은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18대를 보냈고 중동에도 전력이 묶여 있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3개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토 규정상 다른 회원국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제3국 장비를 긴급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 제3국 장비. 그때 저는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가 협상해온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요. 두 번째 연락은 모스크바였습니다. 우리에겐 러시아 지한류 내부에 정보원이 있거든요.
코드명 발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N7인가? 재미있는 타이밍이군. 발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미로워하는 톤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GRU 이국에서 비상 소집이 걸렸어. 폴란드 F-16 사고를 브리핑하더군. 그런데 말이야. 우리 상관이 이상한 말을 했어. 미국 놈들이 바로 못 채우는 틈을 노려야 한다고. 뭘 노린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베이징 회담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 푸틴이 시진핑에게 뭔가 제안할 모양이야. 세 번째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MSS와는 직접 연결은 없지만 타이완 정보부를 통한 간접 경로가 있어요. 폴란드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나? 흥미롭게 보고 있어. MSS 이국에서 미군 전력이 분산된 지금이 기회라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평양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정보는 한국 국정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우리 채널로는 북한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RGB에서 이번 달은 침묵 다음 달은 시험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각국의 정보를 종합하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해졌습니다. 국가복지기금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360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보유금도 2022년 400톤에서 139.5톤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올해 5월부터 푸틴을 미쳤다고 공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1시간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도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푸틴이 예정된 아우루스 리무진을 마다하고 트럼프의 전용차에 탔다는 상징적인 장면만 남겼을 뿐이죠. 미국이 러시아를 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협력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자 푸틴은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시진핑 옆에 서서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죠. 문제는 그 타이밍이 우리 폴란드의 전력 공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코발스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나 N7?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우리 상황을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대안을 찾거나요. 대안이라면 한국입니다. 코발스키 국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22년부터 협상해온 K2 전차와 K9 자주포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FA50도요.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고 한국 측은 긴급 상황 시 48시간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8시간? 정말인가?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죠. 코발스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 채널을 열어라.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베이징에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음 6일이 폴란드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그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도. 8월 29일 오전, 저는 BBN 7층의 파노라마룸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전 세계 5개 도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모스크바, 평양, 워싱턴, 베이징, 그리고 바르샤바. 각 도시마다 우리만의 코드명이 있어요. 모스크바는 붉은 광장, 평양은 고요한 아침, 워싱턴은 흰돔, 베이징은 자금성, 바르샤바는 비스툴라입니다. 그날 아침 각 도시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극장에서 동시에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죠. 붉은 광장에서 온 목소리.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GRU 1국장 이반 세르게예프 중장이었습니다.
발틱이 전해온 정보였어요. 미국 놈들이 우크라이나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다. 폴란드 F-16 사고는 하늘이 준 기회야. 나토의 동유럽 전력에 구멍이 뚫렸어. 지금이야말로 압박할 때다. 세르게예프 중장은 SVR 대외 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기관이 손을 잡는 일은 흔치 않은데 이번엔 달랐어요. 푸틴 동지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을 만나시면 새로운 삼각축이 완성된다. 트럼프가 우리를 버렸다고. 상관없어. 우리에겐 더 강력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요한 아침에서 온 목소리. 이번 달은 침묵, 다음 달은 시험. 북한 정찰 총국알지비 국장 리영길의 지시였습니다. 한국 국정원 루트를 통해 들은 정보였죠. 동지 원수님께서 베이징에 가시는 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RGB 산하 군수공업부에서는 이미 베이징 회담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F-16 사고는 나토의 약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압박하면 유럽의 친미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특히 한국 무기를 들여오려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 말이다. 흰돔에서 온 목소리. 큰 우산은 우리가 편다. 분담은 나눈다. NSC 국가안보회의 국장 마이크 월치의 발언이었습니다. CIA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F-16 사고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전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야. 우크라이나에 18대, 중동에 24대, 인도태평양에 32대. 당장 폴란드에 지원할 F-16은 없어. DIA 국방정보국 국장 스콧 베리어도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인다. 중국까지 포함하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 한국이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말이야. CIA 국장 존 레클리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검증된 무기야. 폴란드와의 계약도 체결되어 있고 우리가 장기 전략을 담당하고 한국이 즉시 전력화를 맡으면 완벽한 분업이지. 자금성에서 온 목소리. 표준을 먼저 적는 자가 시장을 가진다. MSS 국가안전부 부부장 천원칭의 말이었습니다. 타이완 정보부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버리면서 국제 질서에 공백이 생겼다.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PLA 전략지원부대 SSF 사령관 리상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폴란드 F-16 사고는 나토의 한계를 보여준다. 회원국이 위기에 처해도 즉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유럽 국가들이 흔들릴 거야. 비스툴라에서 온 목소리. 시간표 기반 배치가 필요하다. 코발스키 BBN 국장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최소 3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우리가 전력 공백을 유지할 수는 없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폴란드 국방부에 모인 장관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과의 계약을 앞당겨야 한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무장청 AU 청장 아르카디우시 베마코비치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야. 대통령께서 승인만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파노라마룸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5개 도시가 모두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와 평양, 베이징은 폴란드의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나토가 약해졌으니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워싱턴은 전력 분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르샤바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개월을 기다릴 수도 없고 중러북의 압박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
폴란드 의회에서 긴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무기 도입 재검토였어요.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를 들여와서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미국과 독일의 검증된 무기 체계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터키, 호주, 노르웨이에서 검증받았습니다. 공청회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급속히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베이징 변수와 폴란드의 선택지.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 9월 3일에서 푸틴, 김정은, 시진핑 3자 회동이 예상됩니다. 이는 미러 관계 악화 이후 중러북 삼각축 강화를 의미하며 폴란드의 F-16 전력 공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F-16 지원을 3개월간 기다리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베이징 회담 이후 중러북의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즉시 이행하는 것.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곧 전력인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이제 해가 뜨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악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한국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48시간 내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말이죠. 8월 30일 오전 6시, 저는 드랍스코 훈련장으로 향하는 국방부 전용 헬기 미-17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 무기들의 긴급 시연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헬기가 드랍스코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훈련장에 이미 K2 전차 세대와 K9 자주포 이문이 도열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착륙 후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방위사업 청DAPA의 김정호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부산 감천항에서 출발한 물량입니다. M124 수송기 2대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이동했죠. M124? 그 거대한 러시아제 수송기로 한국 무기를 실어 날랐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오전 9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K2 전차였습니다. 현대로템의 박승민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K2 흑표는 도심, 습지, 야간 모드를 2.3초 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도심 모드입니다. K2가 시속 70km로 질주하며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120mm 활강포에서 나간 APFSDS탄이 2.8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명중률 96.7%. 탄착군 반경 0.8m. 박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습지 모드로 전환합니다. K2의 현가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낮아지면서 접지압이 분산됐어요. 늪지대를 지나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습니다. 한화디펜스의 이창수 책임연구원이 나섰어요. K9 썬더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사격 후 3분 내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요. K9이 155mm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향해서요. 사격 직후 K9은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격 이탈 제점화까지 4분 27초.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연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훈련장 입구에 검은색 아우디 A8세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 차림의 서양인들이었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저는 망원경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들의 신분증과 명함을 보니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네스터 같은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어요.
로비스트들입니다. 아마 우리 계약을 방해하러 온 것 같네요. 과연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도표를 보십시오. 한국 무기의 정비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도표에는 정비비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10년 유지 비용이 독일 레오파드 2보다 40%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표의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출처가 어디죠? 유럽방산연구소의 공식 분석 자료입니다. 유럽방산연구소. 저는 그런 기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레오나르도가 후원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오후 12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폴란드 공영방송 TVP 취재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로비스트들이 제공한 도표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높은 정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포터가 김정호 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김 팀장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는 부정확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의 가동률은 93.2%입니다. 레오파드 2는 87.6%이고요. 가동률이 높으면 실질적인 유지 비용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럼 정비 부품은 어떻게 조달하죠? 표준화 부품 풀을 운영합니다. 현지 생산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무기 플랫폼을 파는 게 아니라 통합 운영 시스템을 팝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오후 1시, 진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FA-50 경공격기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통합 운영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K2가 적을 발견하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 K9에게 좌표를 전송합니다. K9이 포격하는 동안 FA-50이 상공에서 전장을 감시하고요. 실제로 K2가 레이저로 표적을 지시하자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K9에게 전송됐습니다. K9은 3초 만에 포를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동시에 FA-50이 상공에서 타격 결과를 확인해 지상에 전송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23초 걸렸습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파는 체계입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유럽 로비스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의 도표로는 이런 통합 운영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FA-50의 통신이 두절됐어요. 지상 관제소와의 데이터 링크가 끊어진 겁니다. 뭔가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정민수 팀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전파 교란인가요? 아닙니다.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 같습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자체가 교란되고 있어요. 저는 즉시 BBM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감지 중. 출처 파악 가능한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 같습니다. 회색지대 전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한 공격이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민수 카이 팀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FA-50은 3중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 데이터 링크가 교란되면 위성 통신으로 전환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독립 운영 모드로 바꿉니다. 실제로 FA-50은 3분 만에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TVP 리포터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방금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도 정상 작동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전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합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적의 교란과 방해를 전제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럽 로비스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오후 4시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정호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48시간 내에 긴급 도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 모두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입니다. 정치적 결정. 폴란드 대통령께서 승인만 하시면 내일 밤에도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밤. 그럼 베이징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로그도 타임스탬프도 성능 데이터도 모두요. 우리는 숨길 게 없거든요. 투명성. 그게 바로 한국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드랍스코에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헬기 안에서 그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로비스트들은 조작된 도표로 우리를 현혹하려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으로 시연을 방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약속한 48시간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드랍스코 시연 결과 및 권고안. 한국의 K2, K9, FA50은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통합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개별 플랫폼 개념을 뛰어넘는 차세대 무기 체계임을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며 이는 베이징 회담 이전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고합니다. 한국과의 긴급 계약을 즉시 승인하십시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이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8월 31일 오후 11시 47분. 저는 BBN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N7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 담당관 카롤 노바크가 소리쳤습니다. 뭔 일인가? 드랍스코 훈련장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됩니다. FA50의 데이터 링크가 또 교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즉시 드랍스코와 연결했습니다. 현지에는 한국 측 기술팀이 야간 점검을 위해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정민수 팀장님. N7님.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링크 교란이 아니라 전체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했나요? 새로운 형태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낮에 대응한 건 1단계였고 지금 이건 2단계 같네요. 더 정교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호 소령입니다. 한국군 기술장교로 파견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믿음직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소령님. 지금 FA50의 주 통신, 백업 위성 통신, 독립 운영 모드까지 모두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파 교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침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접근하겠습니다. 정비팀은 하드웨어를, 군수팀은 소프트웨어를, 교육팀은 매뉴얼 운영을 담당합니다. 최소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입니다. 새벽 4시까지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새벽 4시? 그때까지 저도 현지에 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정을 넘어 9월 1일이 되었을 때 저는 헬기를 타고 드랍스코로 향했습니다. 야간 비행이라 위험했지만 이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새벽 1시 15분 드랍스코 도착. 훈련장은 밤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FA50 주변에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작업하고 있었어요. 최준호 소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군인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정교한 공격입니다. 아마도 중국 MSS의 전략 지원 부대나 러시아 GRU의 사이버 부문에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공격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은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하드웨어를 노립니다. 지금 둘 다 당하고 있거든요. 최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진단 데이터가 나타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패킷들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베이징과 모스크바.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대응 방법은?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최소령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거든요. 북한의 교란, 중국의 해킹,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모든 걸 경험했어요. 그때 정비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소령님, 하드웨어 점검 완료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군수팀은 소프트웨어 패치 완료. 새로운 암호화 키로 전환했습니다. 교육팀은 매뉴얼 운영 모드 테스트 완료. 언제든지 전환 가능합니다. 최소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통합 테스트를 해보자. 새벽 2시 30분, FA50의 엔진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연결. 정상. 위성 통신. 정상. 독립 운영 모드. 정상. 통합 시스템 연동. 정상. 완전 복구됐습니다. 정민수 카이 팀장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최소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봅시다. 실제로 K2, K9과 연동해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새벽 3시, 밤중에 진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가상 표적을 탐지했어요. 그 정보가 즉시 FA50에 전송됐습니다. FA50은 상공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K9 자주포에 좌표를 전달했어요. 야간 통합 작전 시간 47초. 최소령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낮에는 23초였는데 밤에는 47초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간 작전이니까 안전을 위해 더 신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파는 거였습니다. 밤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고치고 교란당하면 즉시 복구하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새벽 4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소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엔칠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복구하는 동안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로그도 타임스탬프도 성능 데이터도 전부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밤새 벌어진 모든 일들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23만 4,723 교란 신호 최초 탐지. 1544 하드웨어 점검 시작. 1만 2217 소프트웨어 패치 완료. 2만 855 통합 테스트 시작. 3만 4,712 야간 연동 작전 성공. 4만 완전 복구 완료.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부와 폴란드 국방부에 전송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투명성. 또 그 단어였어요. 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령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벽 5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그날 밤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를 교란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4시간 만에 그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그것도 더 강해진 상태로 복구해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밤에 꺼지면 밤에 켠다. 최소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7시, 저는 또 한 번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야간 교란 사건 및 한국 측 대응 평가. 중러의 합동 사이버 공격이 감행됐으나 한국 기술팀이 4시간 만에 완전 복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문제 해결 철학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준호 소령이 이끈 한국군 기술장교팀의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정비군수 교육 3개 분야를 동시에 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베이징 회담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의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8월 30일 오후 2시 47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 실제 K2 사격은 오후 1시 15분에 끝났거든요. 그 시간에는 K9 시연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는 걸요. 원본을 찾아봐. 이미 찾았어요. 마렉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장면이었지만 연기가 없었어요. 누가 조작했는지 추적 가능해? 어려워요. VPN을 여러 번 거쳐서 업로드했거든요. 하지만 편집 소프트웨어에 워터마크가 남아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프로 CC 2023. 그리고 편집 스타일을 보면 전문가 수준이에요. 일반인이 한 게 아니라 프로덕션 업체에서 작업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폴란드 최대 방송사 TVN에서 한국 무기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무기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어제 드랍스코에서 봤던 바로 그 정비비 폭탄 도표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의 10년 유지 비용이 독일 레오파드 2보다 40% 높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요? 저는 즉시 TVN에 연락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죠? 유럽방산연구소의 공식 분석입니다. 그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TVN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유럽방산연구소라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는 어디서 받은 거죠? 익명의 제보자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이메일 주소 info @eurodefense.org. 도메인 등록 8월 28일 라돔 사고 당일. 등록자 프록시 서비스로 감춰짐. 서버 위치 스위스하지만 실제로는 프록시. 완전히 조작된 정보네요. 마렙이 분석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 도메인은 3일 전에 만들어졌고 서버는 스위스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VPN을 통해 우회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출처는? 추적이 어렵네요. 하지만 패턴을 보면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오후 1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한국무기 반대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수천 개의 게시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봇네트 공격이에요. 마렉이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4시간 내에 가짜 계정 3,247개가 생성됐고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복사해서 게시하고 있어요.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없다. 유럽 무기가 더 안전하다.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정보전에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작된 K2 전차 영상의 원본을 공개했어요. BBN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원본 영상입니다. 어떤 연기도 어떤 고장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편집 과정도 분석해서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연기 효과를 추가한 것입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짜 도표의 진실을 폭로했어요. 유럽방산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도메인은 3일 전에 만들어졌고 자료의 모든 수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진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의 가동률은 93.2%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후 4시 한국 측도 직접 나섰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논평 대신 데이터로 답하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랍스코 훈련장의 K2, K9, FA-52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능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각 무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K2 전차 가동률 100%, 연료 잔량 87%, 시스템 이상 연건. K9 자주포 가동률 100%, 포탄 잔량 45발, 시스템 이상 연건. FA-50 가동률 100%, 연료 잔량 92%, 시스템 이상 연건.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김 팀장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원본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유럽 경쟁사들의 방해에 대해서는 경쟁은 건전한 겁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건 공정하지 않죠. 앞으로도 이런 투명성을 유지할 건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로그와 타임스탬프,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니까요. 오후 6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N이 긴급 정정 보도를 내보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한 한국 무기 관련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럽방산연구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고 제공된 자료의 수치들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신 진짜 자료가 방송됐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K2 전차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동률도 9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8시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한 국무기 반대 해시태그는 사라지고 대신 해시태그 진실을 말하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본네트 공격이 무력화됐네요. 마렉이 분석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가짜 계정들이 대거 삭제되고 있어요.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 하루 종일의 정보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조작된 영상은 원본에 의해 논파됐고 가짜 도표는 진짜 데이터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본네트 공격도 투명한 정보 공개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정보전 공격 및 대응 결과 분석. 9월 1일 한국 무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전이 감행됐습니다. 조작된 영상, 가짜 도표, 본네트 공격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됐죠. 공격 주체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회사로 추정되며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논평이나 해명 대신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고 투명성을 무기로 모든 허위 정보를 논파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성능 데이터 공개는 정보전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한국식 철학이 승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정보전은 한국 무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보전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명성이라는 것을요.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할 때 어떤 조작이나 왜곡도 힘을 잃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모든 걸 보여주고 데이터로 말하고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는 나라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손잡는 것이 폴란드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게 됐어요. 내일이면 베이징에서 중러북 회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투명하고 확실한 대안이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파트너 말이죠. 9월 2일 새벽 3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시작될 텐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었거든요.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배신의 연쇄가 시작된 걸까요? 저는 BBN 아카이브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이곳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국제정세 분석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먼저 찾아본 건 트럼프 푸틴 관계 변화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트럼프 푸틴 1시간 30분 전화통화. 트럼프 블라디미르와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크렘린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분위기. 모스크바 증시 6% 상승. 루블 3.7% 강세. 2025년 5월 25일 트럼프 돌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푸틴이 미쳤다는 발언 처음 등장.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2시간 47분 회담. 합의 없이 종료 예정된 업무 오찬 취소. 푸틴이 아우루스 대신 트럼프 전용차 탑승 굴욕적 상징. 변화의 이유가 명확했어요. 러시아의 국력 급속 약화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지표 변화. 국가복지기금 2022년 1,840억 달러, 2025년 360억 달러 80% 감소. 보유금 2022년 400톤, 2025년 139.5톤 65% 감소. 원유 수출 수익 전년 대비 27% 감소. 국방비 비중 GDP의 6.8%까지 상승 재정 압박 심화. 트럼프가 푸틴을 버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약해진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음으로 찾아본 건 푸틴의 대응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매달리기 시작. 시진핑과 6차례 전화통화 전년 대비 300% 증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표현 빈도 급증. 중국 투자 유치 위한 특별경제구역 신설. 2025년 7월 북한과의 밀착 가속화. 김정은과 5차례 비밀회담 러시아 극동지역. 군사기술 이전 확대 협정 체결. 북한 노동자 10만 명 추가 유입 허용. 2025년 8월 베이징 전승절 참석 결정.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초청에 감격. 중러북 3자 정상회담 최초 추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표현 사용. 푸틴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미국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미국의 변화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CIA와의 비밀통신 기록을 찾아봤어요. 2025년 3월 새로운 파트너 전략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재검토.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 2025년 6월 한국 중심의 동맹 재편. 한국은 가장 믿을 만한 동맹. 방산 협력을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유럽 내 한국 무기 확산 적극 지원. 2025년 8월 폴란드 상황을 기회로 활용. 폴란드 F-16 공백을 한국이 메우는 것을 환영. 이는 완벽한 역할 분담의 사례. 전략 보장은 미국 즉시 전력화는 한국. 미국도 계산이 빠른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약해지자 즉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새벽 5시, 저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응 패턴 분석. 한국은 이 모든 배신의 연쇄 속에서도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미국과의 관계 변함없는 동맹 유지.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냉각,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음. 중국과의 관계 경제 협력 유지, 안보 이슈에서는 선긋기. 유럽과의 관계 방산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누구를 배신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베이징에서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착륙 현황. 615 푸틴 대통령 인류신 19만 6,300 피우. 642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로 베이징역 도착. 730 시진핑 주석 중난하이에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 3명의 지도자가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동맹이라는 것을요. 푸틴은 미국에게 버림받았고 김정은은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압박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공백이 이미 메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바로 한국에 의해서 말이에요. 오전 8시, 저는 이태성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전직 군수장교였다가 지금은 한폴 방산협력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이태성 대표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르샤바 시내 카페에서 만난 이태성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M48 패튼 전차를 몰았거든요. 미군이 주던 중고 장비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유럽의 한국 전차가 수출되는 시대예요. K2 흑표가 폴란드 평야를 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태성 씨의 눈에 감회가 서렸어요. 예전엔 기다림이 일상이었어요. 미군이 언제 줄지, 언제 올지 모르는 무기들을 기다리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이젠 납기가 전력이에요.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보냅니다. 48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48시간에 도착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역사가 바뀐 거죠. 그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1990년대부터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알 수 있는 진짜 교훈을 무기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훈이죠?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거요. 억제 철학이죠. 이태성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목적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나라와 싸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첫 번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다오유타이 국빈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진핑은 오후에 합류할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담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이미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48시간 내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워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의 압박 카드가 무력화되는 거였습니다. 오후 12시 폴란드 대통령 두다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연쇄가 끝나고 새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 말이에요. 9월 2일 오후 2시, 저는 벨베데르 궁전 지하 1층 안보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긴급 안보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참석자는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BBN 국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심 분석관 5명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지난 5일간 계속된 위기 상황 때문이겠죠. 자, 시작하자. 현재 상황부터 브리핑해달라. 두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BBN 국장이 먼저 나섰어요. 각하,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 중입니다. 2시간째 진행되고 있고 3시에 시진핑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공식 발표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포함한 서방 측 압박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장관 코시니아크 카미시가 이어받았습니다. 각하, 미군의 F-16 지원은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이라면 제 차례였습니다. 한국입니다, 각하.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난 5일간의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드랍스코 시연 결과입니다. K2 전차 명중률 96.7%, K9 자주포 재점화 시간 4분 27초, FA50 통합 작전 시간 23초.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간 교란 사건은 어떻게 됐나? 4시간 만에 완전 복구했습니다. 한국군 최준호 소령이 이끈 기술팀이 중러의 합동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정보전은 조작 영상과 가짜 도표가 유포됐지만 한국 측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며 완전히 논파했습니다. 투명성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48시간입니다. 한국 측이 확약했습니다. 48시간? 정말인가?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출발해 그단스크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그때 코발스키 국장이 실시간 정보를 받았다고 알려왔어요. 각하, 베이징에서 소식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공동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동유럽의 군사 균형 변화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국 무기 도입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압박하는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각하. 베이징 회담이 끝나기 전에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드랍스코 훈련장의 실시간 현황이 떴어요. 현재 시각 14만 3,722. K2001 가동률 100%, 연료 89%, 시스템 이상 무. K9001 가동률 100%, 준비 완료, 시스템 이상 무. FA5만 1 가동률 100%, 비행 준비 완료, 시스템 이상 무.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하지만 정치는 다른 법이야. 어떤 의미입니까?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고. 하지만 각하. 안다, N7.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때 갑자기 상황실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 수석보좌관 크지시토프 슈체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베이징에서 3자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슈체치나가 문서를 건넸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3자 공동 성명. 우리는 동유럽 지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일부 국가들의 공격적 무기 도입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우리 3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적절한 조치라니. 이건 노골적인 위협이군.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발스키 국장이 물었습니다. 의회 상황은? 슈체치나 보좌관이 답했어요. 야당이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러북의 공동 위협 앞에서 도발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태블릿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각하, 잠시만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정보입니다. 한국 측에서 실시간 성능 패킷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에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2025.09, 24만 4,733. 부산 감천항 K2 전차 세대 선적 완료. 예상 도착 2025.09, 44만 4,733 정확히 48시간 후. 해상 운송 MVHOEGH 트레이서 노르웨이 선박. 실시간 GPS 3506엔 12,901이. 상태 모든 시스템 정상. 이게 뭔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 측이 이미 선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결정도 내리기 전에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그때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탄착군 분석 리포트. K2 전차 실사격 결과 2.8km 거리에서 오차 0.8m. K9 자주포 연쇄 사격 40km 거리에서 3발 연속 명중. FA50 정밀 타격 1.5km 거리에서 오차 0.3m. 이 모든 데이터가 조작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숨길 게 없으니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N7, 자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가? 각하, 분석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폴란드 국민으로서 말이야. 정말 한국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간 제가 본 것들은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밤에 꺼지면 밤에 켜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고 조작당하면 진실로 맞서고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분단의 경험이군.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오후 3시 1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각하, 중러북이 동유럽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경제 제재나 외교 압박을 뜻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군. 그가 창가로 걸어가 바르샤바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N7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48시간이면 우리의 전력 공백이 해소되나? 그렇습니다, 각하. 베이징의 압박에도 버틸 수 있나? 한국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돌아서며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한국과의 계약을 즉시 이행하라. 각하. 슈체치나 보좌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회와 야당의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럼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제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이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하라.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공개하시겠다고요? 그래. 한국이 투명성을 무기로 쓴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오후 4시 폴란드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공동 위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우리를 위한 무기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48시간 후면 우리의 전력 공백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긴급 여론조사 결과 오후 6시 발표. 대통령 결정 지지 67%. 한국 무기 도입 찬성 72%. 베이징 압박에 굴복 반대 81%. 국민들이 데이터를 믿었던 거예요. 오후 7시 베이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자 회담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압박 효과가 예상보다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9월 2일 안보회의 결과 및 의미. 오늘 대통령은 베이징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과의 계약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실시간 성능 정보와 투명한 공개 방식이 정치적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정치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준비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48시간 후면 우리의 하늘에 태극기가 새겨진 FA-52 날고 우리의 땅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달릴 거예요. 베이징의 악수가 우리를 위협했지만 한국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이제 마지막 24시간이 남았어요. 9월 3일 오전 6시, 저는 그단스크 항구로 향하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 한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선박이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정확히 48시간이었어요. 기차가 바르샤바를 떠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폴란드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 땅을 지킬 새로운 무기들이 도착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전 8시, 그단스크 항구 도착. 항구는 이미 분주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BBN 그리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도 새벽 비행기로 바르샤바에서 합류했더군요. 엔칠님,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시간에 맞춰 도착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해운회사는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MVHOEGH 트레이서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위치 5423엔 1838이 예상 도착 144,723. 23분 일찍 적재물 K2 전차 세대, K9 자주포 2문, FA-50 부품 1세트. 일찍 도착하네요. 바람이 순조로웠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접안할 겁니다. 한국의 정확성이었어요.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자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거였어요. 공동성명도 예상보다 약했고요. 베이징 3자 공동성명 최종판. 중국,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신중하고 건설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처음 위협적이던 톤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내용이었어요. 압박 효과가 없었네요. 김 팀장이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굴복하지 않자 다른 수를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오전 11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의 결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성명. 폴란드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믿을만한 동맹국이며 폴란드 또한 나토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협력은 완벽한 역할 분담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전략적 보장은 미국이, 즉시 전력화는 한국이 담당하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편을 든 거였어요. 정오 12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연쇄적으로 폴란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독일 국방장관 성명 폴란드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무기 체계는 나토 표준에 완전히 부합한다. 프랑스 외무부 성명 유럽의 안보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을 지지한다. 영국 국방부 성명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유럽 전체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유럽 전체가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 1시 베이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 참관을 취소하고 일찍 귀국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김이 빠진 모양이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수평선에 MVHOEGH 트레이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김 팀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고 있어요. 오후 2시 47분. 48시간 약속 시간에 정확히 선박이 접안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폴란드 관계자들, 한국 기술진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박에서 첫 번째로 내린 건 K2 전차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흑표 전차를 들어올렸습니다. 포장을 벗겨내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진 K2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름답네요. 코발스키 BBN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어요. 155mm 포신이 햇빛에 반짝이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FA50의 부품들이 하역됐어요. 조립하는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모든 하역이 완료됐습니다. 김 팀장이 최종 보고를 했어요. 48시간 3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약속보다 3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3분 늦었다고 사과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모든 폴란드 관계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6시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그단스크 인근 훈련장에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시스템 점검 완료. 모든 기능 정상 작동. 한국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완벽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가동률 100%. 즉시 작전 투입 가능. FA50도 6시간 만에 조립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완벽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오후 8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48시간 만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거였어요. 그날 밤 9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세계국이 손잡고 우리를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한국이 약속한 48시간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거든요. 시간이 정말 전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의 모델이 탄생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전략적 보장을 담당하고 한국이 즉시 전력화를 책임지는 구조. 이는 기존의 동맹 체계를 넘어선 혁신이었습니다. 밤 11시 바르샤바 도착. 저는 BBM 본부로 돌아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시간표 기반 배치 완료 및 종합평가. 2025년 9월 3일 오후 2시 47분. 한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무기가 그단스크 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로써 8월 28일 라돔 F-16 추락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베이징에서의 3자 회담 압박도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간을 전력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6일간 저는 강대국들의 배신과 동맹, 압박과 협력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완벽한 균형추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진실이 역사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고 누군가는 지금 굴린다는 최준호 소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진짜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이태성 씨의 말도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N7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심스럽다면 로그를 열어보십시오. 모든 타임스탬프와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시간이 곧 전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N-7의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5개 강대국이 서로 배신하고 압박하는 와중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48시간에 밤에 고장나면 밤에 고치고 투명성으로 모든 조작을 이겨내는 그런 나라 말이죠. 이런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적국의 간첩이 조국을 배신하는 순간을 목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5년 경력의 북한 정찰총국 요원이 왜 조국을 버리고 태극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수도,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 월급. 북한 최정예 간첩도 항복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평양 정찰총국에서 15년 동안 대남 공작을 담당해온 장민혁입니다. 2025년 2월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보고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 지하 상황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찰총국 작전과장이 건넨 극비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령 동지께서 중병으로 쓰러지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 동지가 활기차게 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그 모습을요. 하지만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TV에 나온 그분은 카케무사다. 카케무사. 일본어로 그림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대역배우라는 뜻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충성해온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인가요?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장민혁 동지, 자네는 예정대로 남조선 침투 임무를 수행하라.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믿음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진짜로 수령님이 조용히 하라.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시다. 과장이 다급하게 제지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김정은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턱선이 조금 다르고 웃는 모습도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장민혁 동지, 이번 임무는 특히 중요하다. 남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평양 시내라고 해도 밤이면 모든 불빛이 꺼지거든요. 오직 김일성 광장 주변 몇 개 건물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거든요. 남조선이라는 적지로 향한다는 긴장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비행기표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24시간 후면 저는 적의 심장부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걸까요? 손가락으로 비행기표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조선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시며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녀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계속 김정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25년 2월 5일 새벽 3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발을 디뎠습니다. 15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적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첫 느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이 환하게 밝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밤 11시면 모든 불빛이 꺼집니다. 전력을 아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새벽 3시인데도 천장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여유롭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전력 낭비가 심각하네. 이런 걸 보고서에 써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적국에서 간첩에게 환영이라니. 물론 제가 위장 탈북자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에 올라탔는데 기사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새벽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북한에서. 아니, 북쪽에서 왔습니다. 기사님 표정이 조금 놀라더니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차창 밖으로 올림픽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 고속도로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사님, 저 가로등은 왜 밤새 켜두는 거예요? 전력이 아깝지 않나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전력이 아까워서 시민들 위험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불빛은 시민들을 위해 켜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밤길 무섭지 않게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수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다니.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새벽인데도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24시간 사회잖아요. 밤에 일하는 분들도 많고 응급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가 항상 밝아야 해요. 기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차창 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중간중간 응급실 가는 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편의점들도 밤새 불이 켜져 있었고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일까?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배워온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남조선은 가난하고 미군에게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 불빛들은 뭘까요?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심야식당,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아파트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 사람들은 밤에 무서워하지 않나요? 뭘 무서워해요? 치안이 좋은데. 저 불빛들 보세요. 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라고 켜둔 거예요. 그때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지령이었어요. 남조선의 퇴폐상을 정확히 보고하라. 수령님은 건재하시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퇴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온수가 콸콸 나왔어요. 그리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거짓을 믿고 살아온 건 아닐까? 위장 탈북자로 하나원에 입소한 날은 2025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남조선의 민낯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유리창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유리창도 작고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장민영님 맞으시죠? 저는 담당 상담사 이수진입니다. 상담사 이수진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간첩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든 탈북민에게 저렇게 대하는 건지. 민영님,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4시간 온수 나오고 세탁기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24시간 온수라고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 잠깐 나오는 게 전부였는데. 게다가 세탁기를 자유롭게 쓴다니. 첫날 저녁 샤워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10분, 20분을 틀어놔도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인가? 룸메이트는 3년 전에 탈북한 류성재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챌까 봐서요.
하지만 성재영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미녀가 여기 오느라 고생 많았지? 나도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신기했어. 형, 여기. 정말 모든 게 공짜인가요? 놀랍지? 나도 처음에는 함정인 줄 알았어. 뭔가 대가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조건 없이 도와주더라고. 그 다음날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카드 한 번 대면 결제가 끝나고 24시간 언제든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점원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또 친절이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친절이 가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꾸며낸 것 같지 않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일요일에는 근처 교회에 갔습니다. 정보 수집 차간 거였는데 한복순이라는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나. 밥 드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료 급식 해드려요. 네. 공짜로요? 그럼요. 대가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지하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쌀밥을 받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원 주변에도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불빛들이 정말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15년 동안 적이라고 배워온 이 땅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선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첫 직장은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드디어 남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겠군. 그렇게 생각하며 현장에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민혁 씨, 여기가 근로계약서고요. 시급은 13,000원, 하루 8시간 근무, 초과 근무하면 1.5배로 드려요. 4대 보험도 당연히 가입되고요. 계약서를 받아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초과 수당이 있고 보험까지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이게 정말 다 지켜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만약 안 지키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놀라웠습니다. 모두들 안전모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북한의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옆에 앉은 김철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 여기 처음이지? 적응 잘해. 우리나라는 일한 만큼 받는 나라야. 일한 만큼 받는다고요? 그럼. 열심히 하면 돈도 더 주고 승진도 해. 공평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급은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잘하면 개인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했고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3월 말이었어요. 은행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 302만 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어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말이에요. ATM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배급을 주는 것도 제때 안 줄 때가 많았고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인가?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으로 북한의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남조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써야 하는데 제가 경험한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결국 그날은 보고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진실을 쓸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시며 했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녀가, 똑똑한 내가 언젠가는 진짜 세상을 볼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4월 초 회사 워크숍으로 경기도 이천 체험 농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농촌이라. 드디어 남조선의 후진성을 볼 수 있겠군. 북한에서 농촌은 가장 비참한 곳이었거든요. 농민들은 인분을 지키려고 자물쇠까지 채우고 농기구라고는 낡은 호미와 삽이 전부였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11시 농장에 도착했는데 첫 인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농장 주인 박상철 씨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농장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벽면에 디지털 온도계가 있고 자동 스프링클러가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돌아가고 습도가 떨어지면 물이 나와요. 박상철 씨가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정말로 천장에 환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농사인가? 북한에서 본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농사가 과학이었어요. 아저씨,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줬어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최신 기술을 보급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농민을 지원한다고요? 북한에서는 농민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농민을 도와주다니.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농장 정수기에서 따른 물을 마셨는데 너무 깨끗하고 차가웠어요. 이 물도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박상철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북한 농촌을 떠올렸습니다. 우물물도 제대로 없어서 강물을 끓여 마시던 기억이요. 그리고 농기구라고는 소련제 낡은 트랙터 몇 대가 전부였던. 저기 트랙터도 신식이네요. 올해 새로 나온 거예요. GPS도 달려있고 자동으로 밭을 갈아줘요. 연료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오후에는 고구마 밭을 구경했습니다. 밭에 깔린 검은 비닐도 신기했고 줄 맞춰 심어진 고구마 싹들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비닐은 뭐 하는 거예요? 멀칭 비닐이라고 해서 잡초도 막고 수분도 보존해줘요. 과학적으로 농사 지으려면 필수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신력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과학으로 짓는다니. 저녁 9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길인데도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농로 구석구석까지도 말이에요. 여긴 시골까지도 빛나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결국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농민인데 굶어 죽다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농기계를 조작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농사 지으셨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다시 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불빛들이 단순한 전력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또 북한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농촌 실태 보고서 즉시 전송하라.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은 쓸 수 없었고 진실은 쓰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2025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이자 북한 최대 명절이죠. 그날 저는 고시원 방에서 북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썹이. 턱선이 예전과 다르네. 자세히 보니 정말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 어색했고 웃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웠어요. 15년 동안 김정은의 모든 영상을 분석해온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암호화된 지령이 들어왔어요. 수령 동지는 건재하시다. 의심하지 말고 임무에 집중하라.
하지만 동시에 남한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 속 인물이 대역 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얼굴 인식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턱선과 귓불 모양, 그리고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김정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와 남한 언론 분석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김정은이 죽었단 말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충성해온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새벽 2시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잘 지내려면 임무를 완수하라. 흔들리지 말라.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저를 압박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지도자를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키라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 불빛들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켜져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섬겨온 김정은은 허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뭔가 모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불빛이 없어서 별이 잘 보였는데 여기서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도 별이 있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별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그 별을 볼 수 있는 여유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5월 초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간첩입니다. 자백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국정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자,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 북한에서 상상했던 고문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사관 서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민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요? 저는 간첩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세요. 서도연 씨의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백하라고 고문하고 협박하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하라니. 저는 15년 동안 대남 공작을 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이었고요. 힘드셨겠네요. 가족분들 걱정도 많으시고. 서도연 씨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적국의 조사관이 간첩을 걱정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암호체계, 침투 경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중간중간 쉬라고 하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민혁 씨, 이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라고 표현해 주시다니. 저는 배신자인데 말이에요. 제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백한 걸 알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서도연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는데 여기서는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하다니. 조사가 끝나갈 무렵 서도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 이제는 선택하셔야 해요. 거짓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진실 속에서 새로 시작할 것인지. 저는 고개를 들어 서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거짓말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족을 구해보겠습니다.
서도연 씨의 약속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희망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한 헌신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조사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적이라고 여겨온 이 나라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어요. 5월 말, 저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구출 작전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탈북민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곳에 왔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식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민혁 씨 아니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적응 많이 하셨나 봐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대화가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집 근처 원룸에 도착해서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아이 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어요. 저 불빛들은 너 같은 아이들이 무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켜둔 거야.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문득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조카 생각이 났습니다. 8살 된 영희가 어둠 속을 무서워하며 걸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나가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불빛을 켜두는 나라였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배신자의 최후는 처참하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썼어요. 서도연 씨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가족 구출 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다리들이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허상에 속아 살았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진실을 택했다는 걸. 여기는 사람을 위해 불이 켜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빛을 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거짓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실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빛을 켜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저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의 빛을 찾는 여행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북한 간첩이 한국의 진실을 보고 감동받았다면 자유 최고, 그래도 조국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충성제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